B. 쇼트 하나하나를 읽는다. 카메라 각도가 말하는 것. 여기 원기둥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이 입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직사각형의 도형으로 보인다. 바로 위에서 바라보면 그저 하나의 원으로만 보인다. 이것이 원기둥이라는 하나의 입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이 입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스듬히 바라보아야 한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평면에 상영되는 2차원적인 예술에 불과하다. 이런 평면에서 어떤 사물의 입체감을 드러내거나 원근감을 드러내려면 영화 작가는 어떤 각도, 즉 앵글에서 그 사물을 관객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세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의 각도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영화에서 카메라 각도는 비추어지는 사물이 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카메라의 각도는 복잡한 대상물들, 예를 들어 빌딩이나 동상, 사람 등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심리, 예컨대 위압감이나 공포감, 왜소함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도로도 활용되며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도 한다. 테리 길리엄의 영화 휘셔킹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미치광이 로빈이 친구 제프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첫 데이트를 한 다음 그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준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고 난 뒤에 행복함을 느끼는 로빈에게 다시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아내가 어떤 괴한에게 살해당했을 때의 기억이다. 이때 감독은 여자의 눈높이에 있었던 카메라를 후진시킴과 동시에 하늘 높이 치켜 올린다. 하이앵글. 카메라의 각도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로빈은 땅에 달라붙을 듯 낮아져서 그저 초라하게 보인다. 이쯤 되면 관객은 이 다음 장면에 로빈을 괴롭히는 그 무서운 붉은 기사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나타낼 때는 거의 하이앵글을 쓴다.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말콤 X에 말콤 X가 조직에서 추방당한 뒤에 회교 성지인 메카에서 모하마드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거기는 말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회교 신자들로 초만원이다. 이처럼 엄청난 숫자의 군중을 보여주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높은 건물 위에서 건 카메라를 공중에 설치하고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등장인물의 눈에 사물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카메라 각도가 선택되기도 한다. 에미 해커리 감독의 영화 마이키 이야기에서는 말을 못하는 아기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기의 눈높이에 카메라를 갖다 대었다. 보통의 영화는 성인의 눈높이인 150에서 180cm 높이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관객이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 새로운 시각 체험을 관객에게 제공해서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사실상 모든 영화 작가들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지 새롭다는 이유에서 카메라 각도가 선택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볼 호우벤 감독의 영화 원초적 본능은 정사 장면을 바로 머리 위에서 보여주는데 조감. 이것은 관객이 평소에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영화의 스릴러적인 분위기에 맞춘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카메라를 낮은 곳에 설치해 두고 대상물을 촬영하면 로우 앵글, 하이 앵글에서와는 반대 효과가 난다. 대상물은 권위의 상징이 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중요한 존재가 된다. 흔히 높은 빌딩이나 동상 같은 것은 로우 앵글로 촬영된다. 기차의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로우 앵글로 광각 렌즈가 사용된다. 로브 라이너 감독의 영화 미저리에 캐시가 경관을 살해한 다음 소설가 제임스 칸을 처치하려고 권총과 주사기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다. 지하에서 계단 위를 바라보도록 자연스럽게 로우 앵글로 처리된 이 장면에서 캐시가 풍기던 그 음산함과 끔찍함을 아마 관객들은 기억할 것이다. 대개의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객이 불안정함을 느끼는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카메라를 일부러 비스듬하게 설치하면, 즉 사각 앵글, 관객은 화면에서 긴장감이나 긴박감 또는 시각상의 혼란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 사각 앵글은 폭력 영화나 공포 영화에 흔히 사용되는데, 주네와 카로 감독이 만든 기묘한 영화 델리카트슨에는 이런 사각 앵글이 자주 등장한다. 가리고 찍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화 작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관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화의 장면에 정신을 집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영화 작가는 온갖 기법과 기교, 트릭을 동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화면의 일부를 가리고 찍는 것이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2의 마지막 시퀀스는 일본인 야쿠자 패와 조선인 종로파와의 패싸움이다. 반은 조선인인 사쿠라 카페의 여급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박상민은 모든 부하를 동원해 우미관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 조양여관을 급습했지만 허탕을 친 쪽발이들이 씩씩거리며 종로에 나타난다. 이때부터 여러 번 임권택 감독은 창살 사이로 일본인들이 나타나는 장면, 패싸움을 하는 장면, 박상민과 일본의 고수 칼잡이와의 대결을 보여준다. 가끔 창살에 가려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창살로 둘러쳐진 네모난 유리창은 영화 프레임 속에 또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해 시선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그냥 온전한 대결 장면을 보는 것보다 창살 사이로 싸움 장면을 구경하는 것은 관객의 입장으로 보자면 한편으로는 감질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숨어서 구경하는 듯해서 더욱 스릴이 넘친다. 임권택 감독은 창살을 이용했지만 흔히 방문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심지어 전화기 같은 소품 또한 화면을 가리는 데 이용된다. 화면 전체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가려진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화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감독이 바라는 바인 셈이다. 카메라가 움직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영화 예술은 곧 편집 예술이라고 믿었던 예전의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 때 카메라를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카메라를 움직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카메라를 움직인다는 것은 관객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자연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화 작가들은 대개 카메라를 움직인다.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유동적이고 힘찬 화면을 만들 수 있으며 정적인 화면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미묘한 것들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 체험을 관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영화 작가들은 카메라를 기꺼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움직이는 것이다. 펜.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고정시켜 놓고 카메라를 수평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패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이 가만히 서서 고개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볼 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생략하고 보지 않거나 또는 아예 눈을 감는다는 점에서 카메라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펜쇼트는 보통 화면 속의 대상이 움직일 때 그 대상을 계속 화면 안에 잡아두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울리 에델 감독의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3명의 군인들이 브루클린 뒷골목을 걷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일단의 노동자들이 불을 피워놓고 서 있는 앞을 군인들이 지나가면 이 노동자들이 세 군인의 뒤를 바라보듯이 카메라는 위치는 바꾸지 않은 채 군인들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카메라의 펜 동작이다. 펜쇼트를 사용하면 편집을 했을 때보다 등장인물들 사이의 유대감이나 관계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지중해를 예로 들어보자. 그리스의 어느 한 섬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태리 병사에게 한 터키 장사꾼이 찾아온다. 흑심이 있던 그 장사꾼은 병사들에게 아편까지 나누어주면서 병사들을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태리의 집에 돌아가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코란도는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쪽에 따로 떨어져 볼멘 얼굴을 하고 있다. 카메라는 코란도의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을 보여준 다음 술과 아편에 취해 웃고 떠드는 다른 병사들을 왼쪽으로 패닝하여 보여준다. 한 병사와 다른 병사들 사이의 두 가지 상반된 심리 상태를 패닝을 이용하여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펜쇼트에서 펜 동작이 빨리 일어나면 두 대상 사이에 있는 물체나 인물들은 흐릿해지는 대신 속도감이나 긴박감을 낼 수 있다. 스파이크 리의 영화 말콤 X에 이런 장면이 있다. 말콤이 장래에 자기 아내가 될 여자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존슨이라는 회교 신자가 경찰에게 당했다고 말콤에게 알린다. 현장인 듯 보이는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카메라는 그 가운데
세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빠른 패닝을 이용해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서야 천천히 패닝하며 말콤을 보여준다. 빠른 패닝 장면에서 관객은 단지 사건의 긴박함, 군중의 흥분 따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가 회교도들은 자기네 신자만 안다고 말하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천히 패닝하여 말콤 쪽을 바라보는 다른 군중들의 무언가 기대하는 얼굴과 말콤의 차갑게 굳어진 얼굴을 보여주게 되면 관객은 군중들과 말콤의 관계까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틸트, 패닝이 카메라의 수평 움직임이라면 틸트는 수직 움직임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쭉 훑어보는 것이 카메라의 틸트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지중해에서 전쟁이 끝나자 영국군이 그리스의 외딴 섬에 살고 있던 이태리 병사들을 데리러 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태리 병사들이 영국군의 말쑥한 옷차림을 살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틸트 쇼트를 사용하고 있다. 틸트 쇼트는 이야기 도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거나 하면 흔히 사용되는 쇼트인데 틸트 쇼트를 사용하면 한 쇼트 안에서 카메라의 각도가 달라지는 셈이므로 한 인물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트래킹. 펜이나 틸트가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고개만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트래킹은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트래킹 쇼트는 주로 달리를 이용해서 촬영되기 때문에 흔히 달리 쇼트라고 불린다. 이러한 쇼트야말로 관객에게 일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된다. 짐 벤더스 감독의 영화 파리 텍사스에 이런 장면이 있다. 트래비스가 앤에게서 아내 제인이 휴스턴의 한 은행에서 가끔 앤에게 돈을 붙인다는 말을 듣는다. 그 다음 쇼트에서 벤더스는 트래비스의 아들이 침대에서 혼자 인형과 노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트래비스가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짐작컨대 아내 제인을 찾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카메라는 그의 옆 모습 전체를 비추면서 그가 걷는 대로 따라간다. 아마 자동차에 카메라를 장치했을 것이다. 트래비스는 이윽고 어느 다리에 도착하는데 아마 밤새도록 걸었는지 거리에선 밤이었는데 다리 위는 어느새 새벽이다. 어디선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관객은 아직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트래비스를 따라 카메라가 계속 가면 그것이 누가 왜 외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관객은 기대한다. 나중에 가서야 관객은 그것이 어느 미치광이가 도로를 향해 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관객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 궁금증을 아주 천천히 해소시키는 것이 트래킹 쇼트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크레인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의 움직임이 독자적으로 하나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속도감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의 영화들은 여러 가지 카메라의 움직임을 한 쇼트 안에서 혼합해서 사용한다. 영화가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효과를 내고 영화 자체가
여러 예술이 갖는 성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지금까지의 예술 향수자, 영화에서는 관객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효과를 내듯이 영화 작가들은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늘 새로운 영상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장치가 바로 크레인이다. 영화 말콤 X의 첫 번째 쇼트는 1분 30초나 계속되는 기다린 쇼트이다. 먼저 카메라는 어느 기차역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코카콜라 광고판을 보여준다. 조금 있다가 기차가 역에 들어오면 카메라는 크레인 운동을 통해 역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흑인가를 보여준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가 트랙 촬영을 통해 보여주고 이윽고 카메라는 말콤 X가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비춘다. 카메라는 그가 있는 곳까지 바짝 다가가서 그의 구두를 클로즈업한다. 구두 닦기를 끝낸 말콤이 일어서면 카메라는 계속해서 트래킹으로 후진하여 그를 쫓는다. 물론 후진이므로 카메라가 그를 인도하듯이 보인다. 그러다 카메라가 멈추고 패닝을 한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아닌 게 아니라 카메라는 일부러 이발관의 간판간지를 프레임 안에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비춘다. 이 쇼트를 보고 관객은 흑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기차역이 있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어떤 흑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멋진 구두와 양복을 신고 다니며 겉멋을 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집을 통해 각각의 장면들을 쇼트로 분할해서 보여주었다면 관객은 흑인들의 생활 환경과 실상을 그다지 실감 있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카메라의 전진과 후진. 카메라의 움직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트래킹으로 이루어지건 줌으로 이루어지건 간에 대상물에 서서히 접근해가는 전진 운동과 대상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후진 운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메라가 대상물을 향해 서서히 접근해가면 관객은 카메라가 접근하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점을 이용해 영화 작가는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관객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대상물에 접근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영화 그리프터스의 한 장면이다. 사기 도박 따위로 생계를 이어가는 존 쿠잭이 어느 술집에서 $20짜리 지폐를 술집 주인에게 보여주고 맥주를 주문한 다음 주인이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재빨리 $10짜리로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벌려다가 들켜서 몽둥이로 배를 얻어맞는다. 몸이 안 좋아진 존이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동전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카메라는 롱쇼트로 침대 전체를 보여주다가 서서히 존에게 다가가 존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관객은 존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존의 상태가 더욱 나빠질는지 기대한다. 어쨌든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관객은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관객의 예상대로 존은 상태가 나쁠 대로 나빠져서 헛것을 본다. 자기에게 사기 도박을 가르쳐준 아마 이미 죽었을 선생이
호텔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에서 뒤로 후퇴하는 운동은 흔히 아주 적은 정보만을 보여주다가 조금씩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다. 클로즈업 장면에서 관객은 화면 속의 사물이 무엇인지 혹은 인물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화의 도입부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시계장치 오렌지의 첫 번째 쇼트에서는 가짜 속눈썹을 눈 아래에 붙이고 검은 중절모를 쓰고 있는 말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거의 15초 동안이나 보여준다. 그러다가 카메라가 서서히 후퇴하면서 방의 전경을 보여준다. 관객은 그때서야 말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며 말콤이 있는 곳은 벌거벗은 여자 마네킹들로 장식되어 있는 이상한 곳임을 알게 된다. 일부러 조금씩 보여준다. 전통적인 추리소설에는 흔히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사 콜럼보식과 아가사 크리스티식이 그것인데, 형사 콜럼보에서는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관객에게 알려준다. 관객은 이미 알고 있는 범인을 콜럼보가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구경한다. 그것이 콜럼보를 보는 재미이다. 하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식 추리소설에서는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등장인물 모두 범인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야기를 조금씩 해나간다. 작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일부러 숨겨두고 하지 않는다. 독자는 그 조금씩 진행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읽고 나름대로 범인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숨을 죽이고 책을 읽어 나간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숨겨두고서 관객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거나 그 숨겨두었던 것을 갑자기 보여주어 놀라게 하는 수법을 많이 쓴다. 영화는 영상으로 말하므로 조금씩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보다 조금씩 보여준다고 해야 하겠다. 데니 드비토 감독의 영화 장미의 전쟁에서 처음 자막이 나오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자막의 배경으로 침대 시트처럼 보이는 굽이치는 하얀 천이 비춰진다. 카메라가 그 위를 천천히 이동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관객들은 이 장면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몹시 궁금해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어 갑자기 카메라가 후퇴하면 그것이 고작해야 드비토의 콧수건이었음을 알고 어이없어 한다. 코미디 영화의 시작으로서 아주 적절한 쇼트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무언가를 조금만 보여주고자 할 때는 흔히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서 카메라를 후퇴시키는 방법을 쓴다. 영화 최종 분석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정신과 의사의 환심을 사려고 언니 헤더를 배신한 동생 다이아나가 정작 의사는 자기에게 관심도 없음을 알고는 정신과 병동에 수감 중인 언니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 언니는 잘못했다면 자기 부탁을 한 가지 들어달라고 한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병원 측의 안내 방송과 함께
두 사람이 서로 껴안는 모습을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관객은 두 사람의 확대된 얼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관객은 당연히 면회를 온 동생이 이제 갈 것으로 예측하지만 카메라가 뒤로 후퇴해서 보여주는 것은 놀랍게도 동생이 환자복을 입고 있고 언니는 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다. 관객은 비로소 언니가 동생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알게 되며 언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더 궁금해한다. 이 밖에도 카메라의 초점을 일부러 흐리게 했다가 갑자기 초점을 맞추어 어떤 대상물을 보여준다든지 거울에 비친 주인공의 모습으로 하나의 쇼트를 시작한다든지 방 안의 풍경을 구석에서부터 천천히 패닝하여 주요 대상물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수법이 모두 조금씩 보여주는 수법에 포함된다.